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 심리학 1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일자는 5월 30일이고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12장 교류 분석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로는 381페이지가 되겠고요. 교류 분석을 잘 공부하시면서 실제 상담을 하시거나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교류 분석은 에릭 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하고 비슷하게 절차가 이 교류 분석을 만든 학자의 생애와 업적, 그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 그 다음에 교류 분석의 중요한 개념, 이것을 활용한 상담의 목표와 과정, 기법과 적용, 이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교재 381페이지를 보시면 간략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한 캐나다 출신의 에릭 번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고요. 한마디로 교류 분석은 인간관계 교류를 분석하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와 어떤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교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관계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관계를, 흐름을 연구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고 기법입니다. 임상의 기초를 둔 인간 행동에 관한 분석체계 또는 이론체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류 분석은 본래 의학적 치료에서 출발했지만 이론이 좀 쉽습니다. 그리고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대중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인간관계를 주제로 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 파급되어서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에릭 번의 생애 업적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출생이고 이제 후에 미국에 와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1970년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생애를 살았지만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학문적인 업적이 큰 학자로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류 분석의 그 발달 단계를 보면 생성기 1955년부터 62년도까지가 에릭 번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세 가지의 자아 상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시기, 그러니까 생성기가 되고요. 이것이 62년도부터 66년도까지 발전하는 시기, 그 다음에 번이 사망 전 단계에서 게슈탈트 도입이 돼서 활성화된 시기, 그 다음에 그 후로 제자들이라든지 다른 후학들이 그것을 발전시켜가고 있는 그 후 단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볼 것은 여기서부터 봅니다. 385페이지에 교류 분석에서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이거죠. 인간이 자신의 행동 유형에서 벗어난 새로운 목표와 행동을 선택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 즉 반결정적 철학에 기반을 둔다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의 결정, 어린 시절에 나는 뭐가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결정은 사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알려줬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내가 했을 때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됐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죠. 만약에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그래, 너는 선생님을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좋은 생각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것이 내 아이에 마치 정해진 어떤 길인 것 같고 내 생각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어른들의 인정과 어른들의 그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고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그대로 굳어지고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라 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결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계속 생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가정 때문에 변명이나 핑계 또는 교류 분석 상담 절차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에릭 번이 제시한 교류 분석의 기본 철학은 인간은 모두 OK다. I'm okay, you are okay. 모든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들은 운명을 결정하고 이런 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어린 시절에는 내 주변에 있는 어른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그것을 계속 수정하고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번이 본 인간과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4대 3소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4대 이론은 이거예요. 구조, 기능 분석, 교류 분석, 패턴, 그 다음에 게임 분석, 각본 분석 해서 4대 이론이고 3소는 스트로크, 적극적 경청법, 인생 태도, 시간의 구조화 이것이 3소예요. 그래서 이 교류 분석의 핵심을 이루는 이론은 4대 이론과 3소 이론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387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 가서 하나하나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이런 4대 3소 이론이 교류 분석의 핵심 이론이다라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7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요 개념 중에서 자아 상태 모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3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사람은 감정과 체험의 일관성 있는 패턴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의 일관성 있는 패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즉, 사람은 주어진 특정 상황에 주변의 환경을 경험하고 이를 행동을 통해 외부로 보여지는 자신의 방식을 발전시킨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여기 보시면 사람에게는 내적으로 내가 밖으로 보여지는 나를 그러니까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갑자기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것은 외부 환경의 경험과 결탁이 되고 이거를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식으로 나라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좀 더 이제 하나씩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는 먼저 어린이자, child ego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느꼈던 행동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자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지만 내 마음속에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어린이 자아는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아이 같아요. 특정한 사고가 감정, 행동이 아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개로 나눠요. 어린이 자아는 잠깐만 뒤로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어린이 자아는 child ego state에서 어린이 자아는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Y 같은 특징적인 사고, 감정,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에릭 번이 말한 자아 상태는 어린이지만 어린이자, 어른자, 어버이자가 다 존재해요. 4개, 내면의 3개가. 그 다음에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비중이 반드시 어른자나 어버이 상태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어른이지만 어린이자 상태가 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어린이자를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프리 차일드 해갖고 자유로운 어린이, 성격 중에서 가장 생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생리적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사람의 그 신체적인 것에 충실한 그것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유로워서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원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뭐에 통제받고 억압받고 이런 거 싫어하고 새로운 것에 계속 호기심,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아이들 특징이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멋대로고 의존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른인데 행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 다음에 뭔가 규칙이나 질서나 도덕 이런 거보다는 나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프리차일드의 자아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의 모습이 전부 그렇게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것만은 아니에요. 또한 뭐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순응하는 어린이, adopted child AC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도 있어요. 자신의 참된 감정을 억제하고 부모나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잘 보여야 돼요. 착한 어린이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도 잘 듣고 굴복하고 또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adopted child예요. 그래서 이 AC가 높은 사람은 겉마음과 속마음이 같은 사람은 자기 부정형인 경우가 많다.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수 없이 간단하게 타협하는 특성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 자아의 비중이 큰데 그 중에서 FC가 크냐 AC가 크냐에 따라서 행동적인 측면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른 자아 상태가 있어요. Adult Ego State. 그래서 이 어른 자아 상태는 약 나서 생후 18개월부터 발달해서 12살경까지 정상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적 요구와 외적 요구를 중재하는 중재자고요.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덜트 에고 스테이트 A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사고나 행동이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큰 문제가 없이 항상 올바른 것을 선택하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의 측면으로는 너무 냉정하거나 너무 이성적이어서 좀 인간미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줄 수가 있는 것이 A가 발달된 사람에게서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 자아가 있습니다. Parent Ego State. 그래서 이제 어버이 자아가 큰 사람은 어버이의 역할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버이라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야단치고 올바른 길을 지도하는 엄격함의 부모의 모습이 있고 하나는 끝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는 부모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부모 자아로 나눠서 이해를 하는데 비판적 통제적 어버이 CP라고 했어요. Critical 혹은 Controlling Parents 해서 CP라고 하는데 이 CP가 발달된 사람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자기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방법을 올바른 것으로 보고 그것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양심이나 이상같이 주로 높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평하거나 비난을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규칙도 가리키는 그런 도덕적이고 완고한 모습, 그러나 또 엄격한 모습 이런 것이 그 사람이 밖으로 보여지는 CP가 발달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CP의 자아가 발달된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nurturing parent, 양육적인 어버이, 돌보는 그런 부모 자아가 발달된 사람, 친절, 동정,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아이들이나 부하, 후배들을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주로 보이는 사람들은 NP가 발달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자아 상태, FC, AC, CP, NP 5개의 자아 상태가 교류 분석에서 제일 핵심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교재에서 잘 발췌해서 비대면 수업 확인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89페이지 보면 대화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대화 분석은 사람마다 지금 어떤 자아 상태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무엇에 기반을 두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느냐를 분석해서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인생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장점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 분석은 이런 겁니다. 대화 분석의 목적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대화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나는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 또 타인은 나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가를 학습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자아 상태 모습에 대해서 자각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아 상태를 스스로 의식하도록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A가 성인 자아라고 그랬죠. 어덜트.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현실 중심이고 객관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이래서 김 선생이 B 이렇게 물어봐요.
어덜트의 상태에서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죠? 그러고 물어봤더니 박 선생님이 네, 7시 45분입니다. 여기는 어떤 감정도 없고 거기서 내가 무슨 어떤 역할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일상적인 정보만 주고받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을 이제 상보교류라 부딪힘이 없이 서로 좋은 방향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차교류라는 게 있습니다. 교차교류. 그러니까 상보교류는 발신자가 기대하는 대로 수신자가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몇 시입니까? 그랬어요. 저쪽에서 8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내가 기대한 대답이 저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발신과 응답의 벡터의 방향이 있고 서로의 관심 있는 한 상호 지지적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차교류인데 교차교류는 이런 거죠. 3개 또는 4개의 자아 상태가 관여해 있는 것으로 발신자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고 예상 밖의 응답이 될 때 일어나는 교류다 그랬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런 거죠. 질문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여기 지금 몇 시죠? 김 선생님이 A에서 A까지 지금 몇 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까는 8시입니다. 뭐 6시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이 선생님은 CP 아니면 NP가 발동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해요? CP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자기 일을 다 마무리는 짓고 가는 거야. 맨날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 컨트롤 페어런츠, MP. 아이고, 많이 지쳤나 보다, 힘든가 보다, 빨리 퇴근해서 쉬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반응을 해요. 김 선생님은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계시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답이잖아요. 지금 몇 시죠? 했더니 퇴근 시간만 기다리시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이 일어나요? 부딪힘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몇 시죠? 하고 물어봤는데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을 때 여기에서 문제가 어떤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끊겨서 발신자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교차교류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면교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면교류는 겉으로 오고 가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변에 뭔가 깔려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자아 상태를 향해서 상보적인 교류와 잠재적 교류가 양쪽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아주 복잡한 교류를 이면교류라고 해요.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A에서 B로 아까 표면적으로 오고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내가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봐요. 시간을 묻는 거야. 지금 몇 시예요? 그 다음에 남편은 지금 11시 55분이네. 이거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저변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지금 몇 시예요? 제발 좀 일찍 좀 들어와요. 일찍 좀 들어와요. 당신은 매일 이렇게 귀가 시간이 늦어. 반성 좀 해요. 이런 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지적을 하죠. 근데 남편은 또 뭐라 그래요?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좋아야지 일찍 오지. 나한테 좀 잘해봐. 그렇게 맨날 체크만 하고 있지 말고 이런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어떤 형식이 밖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밑에 뭔가 깔려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이면교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392페이지 벡터의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교재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내용이 앞에 있는 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중요 개념 중에서 398페이지에 스트로크를 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에릭 번의 개념 중에 중요한 것이 스트로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까 4대 3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스트로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념이. 스트로크는 뭐냐? 사람이 피부 접촉, 악수를 하거나 허깅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피부 접촉을 통해서 또는 표정, 감정, 태도,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알리는 인간 인식의 기본 단위를 스트로크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뭐 피부 접촉이라든지 표정, 감정,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건데, 물론 언어도 포함이 돼요. 언어적 스트로크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전달하는 모든 것을 스트로크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이걸 쓰다듬음이라고 그래요. 쓰다듬, 심리적 쓰다듬음 인정받고. 이게 왜 중요할까? 인간의 만남은 스트로크의 연속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내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무표정하거나 아니면 나를 거의 그림자 취급을 하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과의 만남은 결국 이런 스트로크를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인간의 성장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의 내용으로 스트로크를 잘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생님과 학생이 학교 앞에서 만났는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먼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선생님이 반갑다, 일찍 오네, 아침마다 일찍 와, 너 참 부지런하구나 라고 대답을 하면 선생님과 학생은 서로 스트로크를 교환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선생님께 반갑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사했을 때 이 녀석 나를 반가워하네, 거부감 갖지 않고 거리감 두지 않고 이렇게 잘 다가오네 라는 것이 선생님으로서는 또 받아들여지는 긍정적인 사인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야, 너 참 부지런하다, 어쩜 매일 그렇게 일찍 오냐, 아이는 선생님이 나를 그동안에 지켜보셨구나, 선생님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그런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스트로크를 통해서 관계가 존재한다. 인간은 스트로크를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로크의 종류 중에 우리 교재에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 신체적 스트로크. 쓰다듬는다든지, 뭐 어깨를 툭툭 쳐준다든지, 손을 잡아준다든지, 뭐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꼭 찔러서 애정 표현을 한다든지, 다 스트로크에 들어가요. 여긴 때리거나 꼬집거나 걷어차는 것도 썼는데 이건 부정적인 거죠. 미워하는 거가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난 너 싫어라는 거부감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은 싫다, 불편하다 이런 것도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부정적인 사인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첫째, 신체적 스트로크. 두 번째는 언어적 스트로크가 있어요. 우리 누구누구는 참 착해와 같은 말을 서로 주고받는 거. 엄마는 네가 엄마 딸이어서 너무 행복해. 야, 너 오늘 정말 빛나는구나.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둘째 딸이 집에서 나가서 이렇게 혼자서 살고 있으니까 자주 만나지 못해요. 근데 어떤 기회에 줌으로 만날 수 있는, 요즘에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집합해서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줌으로 들어왔고 나도 집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화면으로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우리 집에 올 때는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오는데 그날은 어디를 간다고 이렇게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잘 갖춰 입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그 교인들이 와, 너무 예쁘다, 너 아나운서 같다, 뭐 막 이러면서 아이를 막 칭찬해 주는데 제가 되게 기분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고급진 딸 왔어. 내가 너 보니까 진짜 고급스럽더라 그랬더니 아이가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이에는 예쁘다, 너 참 예쁘더라 라는 거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표현을 야, 너 참 고급지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되게 흐뭇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언어적 스트로크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적절한 단어를 잘 찾아서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데, 뭐 그거는 개인이 잘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신체적인 것도 부정적인 경험, 스트로크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말로 주는 상처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스트로크라는 것이 긍정, 부정의 측면에 다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정받고 존중받고 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의 스트로크를 원한다. 그다음 긍정적 스트로크, 부정적 스트로크가 둘이 나와 있어요. 긍정적인 거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합당한 칭찬, 인정, 마음을 주고받는 행위, 이 긍정적 스트로크로부터 자타 긍정의 인생 태도를 가지게 되고요. 부정적인 것은 난 오케이.
옳지 않아, 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라는 부정성을 유발하는 자극을 말한다. 그래서 스트로크의 종류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400페이지를 보세요. 보시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거는 게임은 초기 결정을 지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유쾌한 감정을 가장하고 인생 각본을 추진시키기 위한 교류로서 시간을 구조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해요. 무슨 소린가? 밑을 보시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스트로크를 얻기 위한 수단이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구조화하는 방법이다. 게임은 각자의 기본적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본적 각본을 지키기 위하여 연출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쭉 얘기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밑에 예를 들어 놓은 걸 보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나 좀 차주세요. 무슨 소리야? 나 좀 차주세요. 야단맞기, 학대 이런 걸 통해서 뭐를 해요? 정상적인 사회 조건에서 평생 지속할 수 없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며 죄 없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이런 종류의 게임을 인생 게임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교류 분석의 이론 중에 이런 개념도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401페이지, 제가 601이라고 표시했는데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보면 라켓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켓 감정은 초기 결정을 확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작하는 과정을 말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자신도 모르게 벌이는 일련의 각본에 따른 행동을 말한다. 라켓 감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서로서 어린 시절에 학습되고 주위로부터 지지받았으며 성인에게는 부적합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자신에게 매우 친근한 정서를 뜻하는 내 의사와 다르게 표현되는 감정을 라켓 감정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하죠. 이것이 또 중요하죠. 인생의 각본과 태도와 인생 각본. 사실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에고그램을 좀 검사를 해서 나는 어떤 각본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한번 체크해보는 방법도 수업에서 해보면 재미있고 자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4가지의 인생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4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자타 긍정의 에고. 그래서 I'm okay, you are okay. 간단히 말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이런 너그러운 삶의 태도, 공개된 자기를 힘들어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을 이 자타 긍정의 에고라고 그래요. I'm okay, you are okay. 여기 보시면 나도 너도 모두 오케이라는 것으로 아주 전설적이고 전향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NP가 높죠. 그러니까 돌보는 부모자가 높고요. 그 다음에 AC 위축되고 소심하고 이렇게 남의 눈치 보고 이런 AC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I'm okay, you are okay를 가진 사람들은 NP가 높고 AC가 낮은 산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자타 부정이에요.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비건설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도 별로야. 근데 너도 그래.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NP를 밑으로 하고 A와 FC가 낮고 CP와 AC가 높은 계곡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전형적인 돌보는 것, 누구에게인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낮아요.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현실에 대한 감각도 낮고 아이처럼 자유롭고 뭔지 도전적이고 호기심도 많고 인생을 낙천적으로 봐는 것도 낮아요. 그 대신 뭐가 높아요? CP와 AC가 높아요. 그러니까 CP라는 거는 컨트롤 페어런트의 약자잖아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융통성이 좀 없고 나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높고 그 다음에 A씨가 높아요. 그런 반면에 또 누구 자기보다 힘센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위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겁한 사람이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강약, 약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사람. 정말 비굴하고 비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자타 부정의 자아 상태 에고그램의 결과가 나온 사람들 인생의 태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 am okay, you are not okay예요. 여기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그런 뭐죠? 남의 생각을 이렇게 나의 생각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편편한 그런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아주 전형적이고 이 사람은 뭐가 높으냐? CP와 AC가 낮아요. 그 다음에 N형이 된다. 그래서 이 거꾸로 생긴 N자 모양으로 생긴 사람들. 지금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그 우리 대면 수업에서 혹시 가능하면 요거를 표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 인생 태도 자체가 나는 내 모든 게 내가 내 주장이 옳고 나의 판단이 옳고 이렇게만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렵다. I am not okay, you are okay.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틀렸는데 너는 옳아. 굉장히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 같으지만 한편으로 보면 열등감이라든지 무력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I am not okay, you are okay의 에고그램 결과를 보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거죠. I am okay, you are okay. 자신과 타인을 긍정하는 이런 사고. 근데 에릭 버는 이런 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맨 전제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계속 자기를 수정 보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다라고 인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도 점점 영역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I am okay, you are okay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걸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번의 이론입니다. 403페이지 보시면 교류 분석을 통한 상담 목표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그의 인생 행동과 삶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는 것이고요. 조작적인 게임과 자기 만족 인생 각본으로 특정 지어지는 생애 유형을 자각, 자발성 및 친밀성으로 특정 지어지는 자발적인 생애 유형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이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인생 각본일지라도 그것이 스스로 변형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 내담자는 수동적으로 각본화되는 대신 자신의 각본을 쓰는 것을 배우게 된다.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것이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어, 이렇게 바꾸겠어 나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담을 통해 그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상담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지금까지 타인들과 교류에서 이면 교류, 교차 교류, 게임 이런 데서 발생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지 내가 남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교류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이면교류, 아까 보셨죠? 이면교류와 교차교류 같은 거. 이면교류 저변에 깔려 있어서 말을 내 생각 밖으로 하는 말과 원하는 것이 다른 경우에 발생했던 문제. 교차교류는 저 사람은 나에게 그냥 순수하게 몇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너 나랑 앉아있는 게 지루하다는 거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짐작을 해갖고 그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상보교류를 시도하고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던 게임을 중지하는 등 새로운 교류 방법을 통해서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되게 상담을 하는 거고 어린이로부터 왕자나 공주가 되고 PAC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다. 교류 분석의 목표다. 이렇게 설명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403페이지부터 상담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1단계. 모든 상담의 1단계는 라포 형성이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쭉 상담 이론을 공부했는데 상담 이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관계 형성.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상담을 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1단계는 이거예요. 계약이라고 했는데 내용 측면으로 들어가면 납부가 형성되고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이냐,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무엇을 우리가 상담을 할 거냐 이런 것을 이제 설정하는 첫 번째 계약 단계. 두 번째는 구조 분석. 현재 내담자의 자아 상태가 균형 있게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 수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단계. 지금 너가 보이는 힘들어하고 그 괴로워하는 문제의 원인이 너의 자아 상태가 어떻게 어린이자가 너무 비중이 크다든지 아니면 너무 성인자의 비중이 크다든지 그래 아니면 부모자 중에서도 너무 뭐 부모자 중에 돌보는 널처링 페어런트라고 하면 우리가 희생헌신해서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 돌보는 게 너무 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려고 드는 경향도 있어요. 모든 걸 다 내가 해줘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그만 좀 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되면서 나는 내가 가진 마음과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하는 태도가 다르면서 그 사이에서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어떤 갈등 상황이 빚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자아 상태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를 탐색해보는 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교류 분석. 내담자가 어떤 유형으로 타인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게임 분석, 다섯 번째 각본 분석. 각본 분석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내가 나를 양육하는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나에게 계속 들려준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각본이 돼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 올랐으면서 그냥 올라서는 게 아니라 대본을 가지고 올라서는 거죠. 그리고 배우는 그 대본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어렸을 때 내 손에 쥐게 된 각본대로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다면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신이 경험한 일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결단하는 단계가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재결단이라고 해서 내담자가 지금까지 문제 있는 각본이나 의사교류, 게임, 베타와 혼합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이고 정상적인 자아 상태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생활 자세로 돌아오도록 돕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6단계를 거쳐서 상담이 진행되어진다. 교류 분석의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조건, 보호, 잠재력, 허용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허용, 상담자는 무엇보다 내담자로 하여금 부모가 하지 말라고 금지했던 일을 하도록 기회를 한번 줘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각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에 의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강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한번 도전해보도록 상담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보호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당황하는 반응에 대해서 안심시켜주고 지지해줌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보다 안전하게 새로운 자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잠재력,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상담자가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모든 상담 기술을 최적의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기법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 다른 거에 비해서 기법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408페이지를 보시면 기술이 나와요. 상담의 기술. 그래서 여기 뭐 비의자, 역할 연기, 가정 모델링, 신체 기법 이런 여러 가지 8가지의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시연을 해볼 수 있는 효과, 그래서 효과를 얻는 이론이 교류 분석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본 게 아마 비의자 기법 같은 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한쪽에다가 특정인,
나와의 관계에서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특정인이 앞에 놓여 있다고 상상을 하고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말이나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의 감정은 어땠을까를 경험하게 해보는 그런 하나의 상당 기법이에요. 저도 그런 거 한번 봤는데 시어머니하고 갈등을 심하게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평상시에 계속 나한테 모진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내가 너무 고부 갈등이 심하다 했을 때 시어머니의 가상의 시어머니를 비내지 않혀놓고 내가 평상시에 얼굴을 맞대고 하지 못했던 말을 막 하게 함으로써 마음은 후련해졌는데 그 다음에 상담자가 질문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시어머니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시어머니도 정말 내가 이렇게 손 아래 사람이 어른한테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실망하시거나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생각을 또 이해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역할기법, 가정 모델링, 신체기법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8가지가 대표적인 상담 기법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하고 뒤에는 그냥 교재로 여러분들이 대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거 자체가 실제로 시연을 해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그런 장면을 눈으로 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제한된 시간 안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부실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쉽고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혹시라도 또 우리가 조금 더 대면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 13주차로 비대면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6월 6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은 잘 시간을 지켜서 성실하게 해주시고 14주차에는 꼭 학교에서 만나 뵙고 기말고사 대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충 설명해야 될 부분 또 수업 총 정리하는 것도 14주차 학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더 남아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지내시고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 반갑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